여러분,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포기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의 소박한 행복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더 중요해서 마음에도 없는 무리한 선택을 하고 홀로 후회하며 잠 못 이루었던 밤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하고도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 결혼할 때가 되면 남부럽지 않은 집을 장만해야 하고 자식을 낳으면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줘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착,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나의 진정한 욕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 스스로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무대에 오르는 한편의 슬프고도 고단한 연극일까요?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드는 치명적인 어리석음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진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깊은 사색을 지녔던 철학자 정약용 선생의 엄중하고도 따뜻한 지혜를 빌려 이 지독하고 숨막히는 타인의 시선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방법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강진 유배 생활 속에서 자신이 누리던 모든 정치적 권력과 학자로서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세상의 싸늘한 멸시와 조롱, 그리고 차가운 외면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가문의 화를 입을까 두려워 그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때 그는 그 끔찍한 절망과 고독의 늪 한가운데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하였고 그 결과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학문적 성취와 정신적 자유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뼈와 살에 새겨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잣대가 아닌 오직 나의 잣대로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람처럼 흩어질 거짓된 평판과 허명에 결코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끝없는 비교의 굴레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마주하며 내면의 단단함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우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작은 일화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한 중년 남성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에 퇴직금으로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농가 하나를 얻어 매일 흙을 만지고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는 것을 지켜보는 소박한 삶에서 인생의 참된 평온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은퇴 후 해외여행 사진과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남편에게 시골로 내려가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로 볼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성장한 자식들 역시 부모를 만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말하기가 솔직히 창피하다며 도시에 남아 남부럽지 않게 문화생활도 즐기시며 번듯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은근히 강요하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만류와 남들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감옥에 갇혀 평생을 가슴에 품어온 자신의 소중한 꿈을 서글프게 접어두고 매연이 가득하고
답답한 도시의 아파트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아무런 생기도 없는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무의미하고 건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물을 주지 않은 화초처럼 매일매일 시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남성의 이야기처럼 얼굴도 잘 모르는 타인들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조차 극복하지 못하여 단 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남의 손에 힘없이 쥐어주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숨을 쉬듯 수도 없이 범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남의 눈에 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버린 껍데기 같은 인생을 먼 훗날 서늘한 죽음의 문턱에 서서 홀로 돌아볼 때 우리는 후회 없이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뼈아픈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제 정약용 선생의 서늘하고도 맑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잣대가 아닌 오직 나의 잣대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 어느 주말 저녁 누군가 방금 뽑은 비싼 최고급 외제차의 열쇠를 보란듯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놓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번쩍이는 열쇠로 쏠리고 여기저기서 은근한 부러움과 숨길 수 없는 질투가 뒤섞인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저 식당 앞 주차장에 조용히 세워둔 나의 낡고 평범한 국산차가 갑자기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도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런 폼나는 차를 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고민과 자괴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원래 내 차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른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할 때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주말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싣고 소박한 여행을 떠나게 해주는 내 삶에 너무나 고맙고 충직한 발이자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나는 그 차에 만족하고 있었고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타인의 시선이라는 왜곡된 안경을 끼고 나의 소유물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내 삶을 지탱해주던 그 소중한 도구가 하루아침에 나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흉물로 끔찍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잣대가 우리의 마음에 부리는 가장 무섭고도 폭력적인 마법입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잣대는 결코 나의 고유한 행복이나 나의 경제적 형편,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조금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환상이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 그 허상에 스스로의 목을 매달고 나의 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넣어 그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피 흘리며 노력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인간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이 짧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에 담긴 철학적 깊이는 참으로 경이롭고 무겁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자신을 추호도 속이지 않고 내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떳떳하다면 세상 만인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어리석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굳건한 평화는 결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두가 나를 뛰어난 사람이라 우러러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한다 한들 내 스스로가 나의 숨겨진 비겁함과 추악한 거짓을 명백히 알고 있다면 나는 단 하루도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낡고 허름한 주막 골방에 버려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반역자이자 집안을 망친 대역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멸시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의 이름 모를 촌부들조차 그를 곁눈질하며 조롱했고, 한양에 있는 권력자들은 그가 그 비참한 유배지에서 화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선생이 타인의 잣대와 세상의 평가에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세상의 잣대를 단호히 부러뜨리고 오직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과 학자로서의 내면의 잣대만을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파리가 들끓고 겨울이면 매서운 외풍이 들이치는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하는 수백 권의 책을 묵묵히 써내려갔습니다. 당장 눈앞의 사람들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었지만 그는 수백 년 뒤의 후세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는 자신만의 엄격하고도 고결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고 있는 그 차가운 잣대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기대입니까? 직장 동료들의 은근한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떠들어대는 정체불명의 성공 신화입니까? 이제 그 낡고 썩은 타인의 잣대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남들처럼 크고 화려한 집에 살지 못해도 퇴근 후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에서 우주보다 더 큰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비싼 명품 가방을 할부로 긁으며 느끼는 찰나의 거짓된 우월감보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내면을 살찌우는 삶이 천만 배는 더 고귀하고 단단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묻지 마시고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준 타인의 잣대에서 해방되는 가장 첫 번째이자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둘째,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질 거짓된 평판과 허명에 결코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 원칙의 중요성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멋진 식당에 가서 예쁘게 담긴 음식이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포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보정을 거친 뒤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1분 단위로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의 개수에 따라 나의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사실 그날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식당의 음식이 진정 내 입맛에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트렌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타인에게 증명하고 전시하는 그 순간의 평판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을 키우고 묵묵히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동료들의 성과를 교묘하게 가로채어 나의 공로로 치장하며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평판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체도 없는 헛된 이름과 평판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이 그만큼 텅 비어 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지독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이 없으니 외부에서 불어오는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부실한 지지대에 억지로 나를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살아생전 두 아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서 이 허명, 즉 거짓된 이름과 헛된 평판을 쫓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경계하라고 피를 토하듯 당부하셨습니다. 선생은 벼슬자리에 오르고 세상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것은
한낱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고 시대가 바뀌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고 통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남도 속이게 되고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선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평판에 집착하여 내면의 진실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생이 유배지에 있을 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서로 짜고 치며 자신들만의 화려한 평판을 만들어내며 호의호식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들의 화려한 삶을 단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썩은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헛된 명성은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오물로 기록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선생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유배지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학문과 제도를 연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당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쓰는 평판은 과연 진실한 것입니까? 남들에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혹시 매일 밤 홀로 상처받고 골마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이 나를 향해 쏟아내는 칭찬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비난으로 돌변할 수 있는 아주 변덕스럽고 얄팍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 바람에 내 인생이라는 배에 돛을 맡긴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불안의 바다 위를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향해 칠 수 있는 고요하고도 진실한 내면의 박수 소리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땀 흘리며 나만의 도구로 내실을 다져갈 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묵직한 자존감이야말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짜 인생 전시를 지금 당장 멈추시고 화면 밖의 진짜 세상에서 숨쉬는 내 곁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허명이 아닌 진실된 삶의 근육을 차곡차곡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끝없는 비교의 굴레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은 다름 아닌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교묘한 자랑과 비교로 변질되고 맙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더라. 누구네 부부는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는 이번 연휴에 시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허공을 맴돌기 시작하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순식간에 서늘한 박탈감과 초라함이 비수처럼 꽂히게 됩니다. 분명 모임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삶에 꽤나 만족하고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작고 따뜻한 전셋집과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가 마냥 사랑스러웠는데 친척들의 화려한 삶과 내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그 찰나의 순간 내 삶은 한없이 누추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맙니다. 비교는 참으로 잔인한 괴물입니다. 비교는 어제까지 다정했던 친구를 오늘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적으로 만들고 내 삶의 소중한 축복들을 순식간에 저주로 뒤바꿔버리는 무서운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비교라는 이름의 경주에는 결코 승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다 해도 내 머리 위에는 항상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를 삶의 동력으로 삼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끝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서 피를 말리며 뛰어야 하는 가여운 햄스터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양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는 옛 동료들과 결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타인과 자신의 현재를 비교했다면 그는 피를 토하는 화병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일찌감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선생은 타인을 향해 질투와 원망으로 불타오르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오직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어제의 나 자신만을 유일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선생이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낡은 베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는다는 가난한 현실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한치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 바로 그 내면의 빈곤이었습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참된 부유함은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학문과 덕성에 있다. 남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부족한 학문을 부끄러워하라. 선생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남의 떡을 부러워하는 짓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는 가장 천박한 행동이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가 품고 있는 삶의 모양과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내며 푸른 잎을 뽐내고 매화는 남들이 움츠러든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고고한 향기를 피우며 국화는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홀로 화려하게 만개합니다.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고 나무마다 품고 있는 향기가 다른데 왜 국화가 매화를 보며 봄에 피지 못하는 자신을 자학하고 소나무가 국화를 보며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슬퍼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무의미하고 잔인한 비교의 저울을 과감하게 박살내버리십시오. 위로만 향하던 고개를 내려 내 발밑을 단단히 디디고 옆을 곁눈질하며 불안해하던 눈동자를 돌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타인이 나보다 더 큰 아파트를 사고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1g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비교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오직 어제의 나 자신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페이지의 책을 더 읽고 깊이 사색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 곁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금 더 지혜롭게 다스렸는가? 오직 이 질문들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억만장자의 살보다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삶입니다. 타인의 정원을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시간을 아껴 내 마음에 심어진 작은 씨앗에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진정한 평화의 정원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마주하며 내면의 단단함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에 수천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소셜미디어에 수백 명의 친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아무런 약속이 없이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면 마치 세상에서 나만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지독한 불안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독이라는 녀석을 피하기 위해 가고 싶지도 않은 피곤한 술자리에 억지로 얼굴을 내밀고 나와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뒷담화에 의미 없는 맞장구를 치며 내 영혼을 갉아먹는 무의미한 관계의 소음 속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무리에 속해 있어야만 남들이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것이라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 바로 포모에프오에모, 즉 무언가에서 나만 소외되고 뒤처진다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중 속에 섞여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가면을 쓰는 그 소란스러운 시간들은 오히려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억누르고 나를 서서히 죽이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 즉 철저하고도 서늘한 고독의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스스로를 단련해야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동양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수양 방법 중 하나인 신독, 즉 홀로 있을 때조차 마음을 삼가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정신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으셨습니다. 선생의 강진 유배 18년은 그야말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뼈를 깎는 듯한 철저한 고독과 끔찍한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산속의 초당에서 선생은 매일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스멀스멀 밀려오는 고독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피 튀기는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고독을 회피하거나 술에 취해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은 그 칠흑 같은 고독을 용광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무섭게 단련하는 시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선생은 비로소 세상의 시끄러운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목소리와 학문적 진리를 명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이라는 텅 빈 공간을 사색의 눈물과 학문의 땀방울로 가득 채웠고 결국 그 지난한 고독의 시간은 정약용이라는 거인을 탄생시킨 가장 위대한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세상을 향해 뜻을 펼칠 수 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사회성이 부족한 외톨이로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얄팍한 시선일 뿐 내 영혼의 깊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인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리에 끼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말에 약속이 없다면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모두 꺼버리고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고요히 눈을 감고 내 호흡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조용히 책을 펴서 수백 년 전의 지혜로운 선현들과 소리 없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숲길이나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과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들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고 즐길 수 있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그 어떤 외부의 비난이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단단한 자존감과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국어를 멈추고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찬란하게 사랑에 빠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질긴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의 날개를 펴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치열했던 삶과 깊은 통찰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다운 삶을 되찾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깊고 긴 호흡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의 가슴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단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들이미는
폭력적인 잣대를 꺾어버리고 오직 내 양심과 내 마음에 부합하는 나만의 고유한 잣대로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가벼운 평판과 허명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면의 진실을 가꾸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의 저울을 부수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넷째,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무의미한 군중 속으로 도망치지 말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대면하며 내면의 단단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작지만 무거운 성찰의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늦게 조용히 눈을 감고 내일 아침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면, 즉 오늘이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제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험담했는지, 옆집 사람이 새로 산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가 과연 1초라도 신경 쓰이고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죽음이라는 거대하고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그토록 목매며 집착했던 타인의 시선은 한낱 먼지보다도 가볍고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헛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타인의 눈요깃거리나 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며 누군가의 허락이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나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위대한 기적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차가운 감옥의 문을 이제 그만 여러분의 손으로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가엾은 진짜 내 모습을 꼭 안아주며 이제부터는 오직 나침반이 가리키는 내 마음의 방향을 향해 당당하고 자유롭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깊고 서늘한 지혜의 이야기들이 타인의 시선에 지쳐있던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통찰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